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연수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서부, 남부, 북부 3개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연수 참가 학부모 인원은 총 850여 명이십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연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상반기 자유학년제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에 앞서 3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 서성희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장님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부, 남부, 북부 3개 교육지원청이 아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행사를 우리 반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기쁘고 특히나 이곳 알고 시도기지 168에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한 700분 정도 학부모님께서 접속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새로운 분들 기회에 오시지 못해서 좀 성공하기도 하고 우리 서구관내 학부모님께서는 오셔서 한번 수업을 배우셨을 건데 어떤 생각이 맞습니다. 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라든지 그리고 기관에서는 이런 공간을 거의 보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태교를 활용해서 제 탈북봉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도 무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사회가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확실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정도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러 번 생각을 하지만 이게 2013년도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연구학교 한 42개 정도로 시작했는데 외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속도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2018년도에는 드디어 자율학년제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 부산은 전국적으로 자율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학교 인당에서 그만큼 도움이 컸다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약간의 시행 상태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교육과정 속에서는 아주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나중에 이제 포함인데 정규직으로 진행하고 이곳에 시간님, 전문 시간님께서 같이 콜라보로 강연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주제를 보시면은 AI와 함께 한 아이의 경험과 성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I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 아이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것은 자유학년제가 주관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강조를 드리자면은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 방향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믿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똑같은 교과서를 보면서 같은 것을 외우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을 한 것을 켜놓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시면 오늘이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보람있고 알찬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1부 AI와 미래 하나이의 교육과 성장을 주제로 인공지능 분야 권위자이신 김훈 강사님의 콜라보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조민수 교수님의 인공지능과 미래교육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소개받은 것처럼 여기 부산에서 태어났고 지금 저 옆 동네 저 포항에서 살고 있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학생들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들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목은 인공지능과 미래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교육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사실 와서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참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과 관련이 깊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생님들은 어린 학생들을 사실 가르치는데 저희 분야 연구자들이 하는 일들은 대체로 기계를 잘 가르쳐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지능을 가지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보실 내용들이 어떻게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재밌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슬라이드 네. 갑자기 안 보이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대략적인 컨텐츠는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 할 건지. 그래서 첫 파트에는 최근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뭐 예제를 간략히 보여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최근에 이런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핵심 개념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게 뭔지 간략히 설명을 두 번째 드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떤 게 있고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제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독특한 능력 그게 뭔지 저는 이제 그게 어떤 통찰력 그리고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뻔한 얘기죠.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다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이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의가 뭐죠? 이게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실제로 따라서 모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이 이제 보통 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주로 우리의 말과 또 행동과 또 눈으로 보는 것과 뭐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보통 인공지능이 어떤 뭐 카메라나 비디오나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보고 뭐 지적인 어떤 뭐 물체 인식을 한다든지 하는 분야가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텍스트나 뭐 글을 읽고 반응하는 능력 이제 그런 쪽을 연구하는 게 NLP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라면 당연히 로보틱스 분야겠죠. 그리고 사람처럼 학습하는 능력 이쪽을 연구하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고요. 사실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의 어떤 서브 파트, 그러니까 서브 토픽으로 연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총체적인 이런 연구를 다 일컬어서 하는 얘기고요.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시각이랑 관련이 깊은 컴퓨터 비전 분야가 제가 하는 인공지능 연구 분야입니다. 예제를 좀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체인식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물체 인식하고 얼굴 인식하고 뭐 이런 것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병원에 가시면 인공지능 기계들이 여러분들의 병을 잘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기계가 언젠가 대신하는 날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신형 모델을 사셨으면 거기에 꽤 뭐 자동 주차 또는 자동 뭐 특정한 어떤 고속도로 주행이나 이런 데서 주차하는 기능이 다 돼 있죠.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 아직까지 설명 쓰고 들어오지 않은 분야긴 한데, 앞으로 이제 조만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사일을 돕는 그런 로봇이 이제 팔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게임 분야인데, 네, 여러분 알파고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게임 자체가 지적인 어떤 분야로 자리매김해 왔거든요. 예전에 체스가 깨지고 이제 바둑이 됐는데, 학생들도 게임 많이 하잖아요. 재밌는 이유가 사실 어떤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걸 못 할 수 있다면 지능적인 어떤 주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면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겠나요? 모르시겠죠? 이분이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 이미지가 이제 컴퓨터가 생성해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꼭 뭐 진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진짜가 아닌 이런 어떤 이미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일들을 요즘에 컴퓨터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장의 이미지 보시면 한쪽이 진짜고 한쪽이 가짜거든요. 어디가 가짜일까요?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일까요? 대단하신데요? 남자가 가짜입니다. 남자의 바깥의 배경을 보시면 약간 아티팩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슬라이드를 넘겨달라고. 실제로 네. 이제 왼쪽이 생성해낸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진짜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보면 두 개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죠. 이 정도까지 많이 기술이 발전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 이미지가 여러분 5개 팔린, 크리스 경매에서 5개 팔린 그림인데요. 이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사람의 보통 시그너처 대신에 수식이 적혀 있죠. 저게 실제로 이 인공지능 기계를 학습할 때 썼던 수식의 형태를 표현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번 인공지능 분야 연구를 좀 생각해보면 인간의 어떤 능력을 모사하는 연구긴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의 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인간 지능을 연구를 해서 그걸 모사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연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인간의 학습,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분석해보고 또 배우기 쉬운 되게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해요. 저도 사실 관심이 많고,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들 연구에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에 대한 어떤 물체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면 그 물체를 이제 정확하게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통 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인공지능 연구는 인간의 어떤 지능을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려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모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텐데, 네. 물론 또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뭐 삶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뒤에는 그런 얘기를 좀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최근 연구를 간략히만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기계라는 이야기를 제가 쓰고 있잖아요. 기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대단히 엄청 큰 그런 어떤 육중한 뭔가 그런 기계를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기계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랄까 컴퓨터,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심지어 계산,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전적으로 기계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될 때 주로 쇠나 이런 걸로 구현됐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걸 추상화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컴퓨터나 아니면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물체와 대등하거든요.
이제 그게 컴퓨터 공학에서 기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계라는 게 사실은 뭐 컴퓨터라는 말과 대등하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추상적인 컴퓨터.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뭐 기계학습에 사실 무슨 큰 기계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계라고 쓰는 이유는 그 기계가 사실은 추상적인 기계를 써야 컴퓨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를 만들면 항상 기계에는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다이얼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에 뭔가 이렇게 좀 특성을 바꾸고 싶으면 뭐 다이얼 같은 걸 여기 돌려가지고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이얼이 막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걸 돌리면 기계 특성이 바뀌는 식으로 기계를 만들죠. 실제로 그러면 이걸 기계를 잘 쓰려면은 이 다이얼을 잘 돌려가지고 기계가 제대로 동작하게끔 저 다이얼의 수치를 잘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는 그런 기계들도 다 그런 어떤 다이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컴퓨터로 만든 알고리즘도 다들 저렇게 그 다이얼 같은 것들이 다 달려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거는 저 다이얼들을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걸 기계학습이라고 해요. 이게 대응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사람이 만들고 그 기계 여러 가지 다이얼들을 잘 돌려가지고 기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작업이 기계학습인 거죠. 근데 이제 저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잘 동작하는지 잘 동작하지 않는지를 판별해 보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게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출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넣어서 제대로 된 출력이 나오는지를 보고 아니면 계속 다이얼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계를 제대로 동작하게끔 일종의 튜닝하는 작업, 이게 바로 기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딥러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왜 딥러닝이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저 기계가 되게 작았거든요. 요즘에는 아주 큰 기계를 써요. 이 기계가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보셨던 그 다이얼들도 엄청 많은 거죠. 뭐 10개 이런 게 아니라 수백만 개의 다이얼들이 이 기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기계를 써가지고 좀 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딥러닝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보이는 게 일종의 큰 기계인데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그만 기계가 아니라 큰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큰 기계를 제대로 이 다이얼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 뭐 방정식 같은 거 풀어보시면 방정식의 미지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식의 개수가 여러 개가 있어야 미지수가 많은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제 기계가 크면 그 기계에 있는 수많은 다이얼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써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큰 기계 그리고 큰 데이터를 써가지고 실제 최근에 인공지능 머신을 만드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저렇게 조그만 기계를 썼거든요. 샬로우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학습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써서 튜닝하는 작업들을 별로 하지 않았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기계도 되게 큰 걸 쓰고, 그리고 학습할 때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써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인공지능 발전을 이끌었던 이런 학습 기법을 딥러닝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걸 교육 문제랑 관련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심리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본성과 양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본성이라는 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양육이라는 거는 그 뒤에 교육받고, 그쵸? 또 환경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커가는 것들 양육이라고 하는데, 그 기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본성에 해당되는 거라고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다이얼들을 맞추고 이렇게 튜닝하는 작업은 사실은 이게 그 양육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랑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굳이 교육이랑 관련해서 보자면, 예전에는 그 뇌가 조그만 아이들, 조그만 데이터 학습 재료를 가지고 학습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면, 지금은 뇌가 아주 큰, 그렇죠, 그런 아이를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 많은 양의 학습지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대응시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러프하게. 심지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일종의 유전자, 그리고 또는 교육 환경, 뭐 이런 거랑도 사실 대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본성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양육이 중요하냐. 즉, 기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기계를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할지.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뭐 사실 예상하시겠지만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본성대 양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라는 게 교육이랑 꽤 관련이 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인공지능 분야의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에 별로 적용시킬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쓰고 있는 이 교육 방법이라는 게 대단히 수준 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이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 분야 연구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들어보시면 반면 교사를 사용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의 현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고전이라서. 근데 고전은 사실 또 잘 안 보죠. 말만 듣고. 여기 인공지능 머신이 나오거든요. 할이라는. 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주인들을,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코지를 해가지고, 하여튼 좀 결론이 좋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인류를 위협할 존재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극적인 예제가 아마 이 터미네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가 보면은, 정말 똑똑하잖아요. 힘도 세고. 그래서 거의 이제 사람들 다 처단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또 반면에 허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사실 반대긴 한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만큼 매력적이고 또 유혹적인 대상, 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인공지능 연구의 현실을 보면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이미지들이랑은 되게 거리가 멀거든요. 일단은 성공한 영역들이 있죠. 여기 제가 간략히 정리했는데, 대단히 좁은 문제, 그리고 특정한 문제에는 대단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때도 역시 대단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뒤에 말씀드릴 지도학습이라는 기법 때문인데요. 한계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단히 망가지기 쉽고, 데이터를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분야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적응을 잘 못해요. 대단히 바보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적응을 시켜주거나 추가적인 데이터를 주거나 추가적인 튜닝을 해줘야 되는 게 현재
최첨단 인공지능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고요. 이건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이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generalization. 이게 사실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학습시키려면 훈련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이미지를 이렇게 저렇게 써가지고 물체 인식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현장에 배치가 돼가지고 실제 동작을 할 때는 일단 학습 시에 보지 않았던 이미지들을 보겠죠. 저런 언스인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보통 저런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저기에 제가 동작을 해야 돼요. 이 전제는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현장에서 마주칠 데이터와 분포가 비슷한, 즉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이미지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습 현장에 배치가 됐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이미지긴 한데 너무나 뭔가 좀 다른 거죠. 복잡하고 이게 보통 도메인이 다르다 또는 분포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학습했던 인공지능 기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추가로 개입을 해가지고 무언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인공지능 기계들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잖아요. 저희가 얼굴 인식기를 학습을 할 때 밝은 낮에 얼굴 인식기를 학습했으면 밤에도 동작을 해보잖아요. 비가 와도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동작을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밤에 찍은 영상도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키고 비 오는 날에 찍은 영상도 학습 데이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 2015년쯤에 이제 구글에서 되게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구글에 사진 업로드 하시면 그걸 태깅을 해주거든요. 한 흑인 유저가 자기 사진을 업로드를 했는데, 거기에 고릴라라고 태깅을 한 거죠. 요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머신이 인종차별한다라고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머신이 인종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화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학습할 때 흑인 데이터들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유저가 대부분 다 아시아계 사람들이거나 흑인들이거든요. 흑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인공지능이 가진 가장 큰 한계점의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가? 제가 따온 저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되게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가 2000년에 했던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지능이 뭔지 알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능이 뭔가? 이거 묘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알긴 알거든요. 왜냐면 지능이 있는 사람이랑 지능이 없는 사람을 보면 알긴 해요. 근데 뭐라고 써보라고 하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 갖고 있는 미묘함인데 우리가 구분은 하지만 그걸 명료하게 서술할 수는 없는, 그래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할 수 없는 게 지능이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수치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지능을. 여러분 가장 아마 널리 쓰이는 지능에 대한 수치화 기법이 IQ 테스트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워낙 단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뢰성도 대단히 떨어지고, AI 연구자들한테도 지능을 수치화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좀 더 제대로 학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는 다양한 태스크에 하나의 문제만 보여주더라도 다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AI,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AI,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게 현재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가장 큰 난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로 가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가 언젠가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TV에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TV에 나와서 몇 년 후면 인공지능이 우리들을 위협할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당수의 그 대중들도 알고 있죠. 그런 일이 아마 가까운 미래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 조명한 인공지능 석학인 요샤 벤지오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걱정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으로 도저히 뭐 초지능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물체인식기를 학습할 때 물체인식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뭐 수백만, 수천만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 여러분 물체에 그 박스를 치고 거기에 어떤 물체인지를 다 태깅을 해줘야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사실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사실 주입식 교육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도 저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박스를 쳐가면서 실제로 저런 주입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작업들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존 리테이커터기라는 웹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 같은 데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 태깅할 때 뭐 0.1달러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뭐 소일거리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만들 때 저 하나하나 그 픽셀들에다가 저렇게 색깔을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어디가 주행할 수 있는 데고 어디가 주행할 수 없는 데인지를 표시를 하는 거죠. 저렇게 해야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간 물체인식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걸 넘어서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굳이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자기 지도학습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실제로 지도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습 기법들이 있긴 한데 여전히 수준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티칭,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학생 가르치는 것처럼 티처라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지식 전수 기법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들어보셨을 메타러닝,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강화학습, 즉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리워드를 줘가지고 실제 기계를 학습하는 방법들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갈 길은 멀다. 그래서 초지능이 나타나려면 도대체 언제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연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마주치는 게 이 지능의 역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미묘하다는 거죠. 이건 꼭 마치 앞에 나오는 저 문장이랑 같은데요.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 이게 정말 미묘한 표현인데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가 뭘까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세다가 가장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가 나타나면 그게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죠. 근데 그게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를 찾으면 그게 흥미로워요. 왜냐면 그게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패스. 그럼 이제 그거는 첫 번째 수,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가 아닌 걸 밝혀졌기 때문에 그 다음 수를 찾아야 되죠. 가다가 이제 찾았어요.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를. 근데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 때문에 그게 흥미로운 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것도 패스하고 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계속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가 도대체 있긴 할 건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지능이 사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예전에 계산기 이 산수 잘하는 사람들이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대단히 지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계산기가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아무도 계산 잘하는 사람들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체스. 그래서 체스가 예전엔 정말 지능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체스 머신을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체스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능이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나온 게 정말 박학다식한 사람들. 이거 물어보면 다 알고 저거 물어보면 다 알고
요즘에 근데 그 검색해보시면 컴퓨터 훨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박학다식한 사람도 지능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 지금 바둑계가 무너졌잖아요. 프로페셔널 바둑계가 지금 상당수 지금 해체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뭔가 지능적이고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기계가 정복하면 이제 더 이상 지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옆에 왼쪽에 계신 분이 하사비스라고 그 딥마인드라는 구글의 자회사죠. 거기서 이 알파고를 개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대단히 지능적인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알파고를 만들었던 사람이 저 하사비스와 그 팀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가 더 지능적인 거죠? 사실은 그 지능은 저 알파고에 있는 게 아니라 하사비스가 그 알파고 만들었던 거기에 지능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능이라는 거는 그 상태를 바꾸는 그 힘이 지능인데 상태를 바꾸는 그 힘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묘사하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가장 큰 역설이자 난제인 거죠. 그래서 좀 더 말해보자면 이게 알지 못하는 거 알아내는 거 ING를 제가 강조했는데 알지 못하는 거를 알아내는 게 사실 지능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나면 그건 더 이상 지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낸 걸 따라하는 건 지능이 아니잖아요. 그냥 외워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알아내는 그 자체의 그 힘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거를 추구하거든요. 이게 모든 걸 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걸 추구할 수 있지? 근데 사실 사람은 모든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러니까 박스가 있으면 그 박스 바깥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컴퓨터가 사실 그게 없죠. 인간의 정신의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바로 그 체계 바깥을 사고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고요. 이걸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통찰력 그리고 창조성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되게 지루한 결론인데 사실은 저 통찰력과 창조성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이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그걸 만들어냈던 연구자들이 있고 그 연구자들을 도왔던 여러 조력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데이터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뒤쪽에 잘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그 모든 노력과 그 통찰력과 창조성에 의해서 사실 인공지능이 발전해왔던 건데 사실 우린 그것보다는 그냥 그 어떤 발전한 상태 그것만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어떤 통찰력과 창조성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다 했는데요. 지성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넘어서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교육 문제랑 관련지어 보면 사실 교육과 평가 자체가 이런 능력을 함양하는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단순히 무언가를 외우고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뭔가 체계 자체에 어떤 적응하는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뛰어넘었을 때 그걸 더 북돋아주고 그걸 더 함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초월 능력이 있잖아요. 기계가 사실 그걸 가지지 못한 거고 언젠가는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소한 현재는 없는 거니까 제가 그걸 갖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보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사실 컴퓨터가 앞으로 계속 멀리 쓰이게 되면 점점 더 뭐 계산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검색 이런 능력들은 사실 인간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인간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이런 초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저희도 사실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 가르치고 또 북돋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윤수 교수님 강연 잘 들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윤수 교수님 그 강연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고 신드롬 때, 이거 이제 정말 아까 그 영상, 그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터미네이터 2의 스카이넷이 혹시 저는 기억이 났었거든요. 스카이넷이 목표가 지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알파고를 보면서 그 세상이 드디어 디스토피아가 오는 것인가라고 고민했었는데, 정수 교수님 얘기는 인공지능은 이제 어린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스카이넷 저도 그 영화 초등학교 때 그 제 친구들이랑 손잡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스카이넷이 출원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2007년, 네, 맞습니다. 2007년에 인공지능 모신이 나와가지고 인류를 정복한다. 이게 그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2021년인데, 네. 네. 역시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네. 아까 보면 아직까지 그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만능이 아니다. 그리고, 능력이 상당히 한계가 명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컴퓨터 성능이 양자 컴퓨터처럼 이렇게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면 인공지능이,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회의론이 많은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물론 실제로 그 계산 어떤 복잡도를 충분히 넘어서는 그런 컴퓨팅 능력을 가지게 되면 사회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뭐 실제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여러분 그 은행 계좌, 뭐 아무 기술 다 깨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일반화 능력, 그러니까 진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려면 사실은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뭔가 핵심적인 요소가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초월 능력, 체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계산 능력이 필요한데, 이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체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의가 엄밀하고, 그리고 그 정의된 어떤 계산 절차에 따라 가지고 수행되는 게 계산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뭔가 기법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저는 그냥 연구자로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자 컴퓨터가 되면 좋긴 할 텐데 그렇다고 초지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들었던 내용 중에 조금, 저도 이제 공감이 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인공지능 개발하시면서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인문학, 철학,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성이 기술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사람은 지성인으로 자라려면, 이게 너무 한 문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역사를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즐기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인문학이 되게 중요한 어떤 교양의 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사실 교양이라는 게 꼭 인문학일 필요는 없잖아요. 과학도 교양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노는 것도 교양이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연구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은. 하지만 연구만 잘하면 사실 그게 꼭 좋은 연구로 가느냐. 사실은 저희도 영화에서 잘 보지만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과학자 보면 연구도 엄청 잘하는데 이상한 생각해가지고 지구를 멸망하러 몰아넣는.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균형 잡힌 뭔가 좀 지성인으로서의 소양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인공지능 파트에 대한 조민수 교수님의 그 강연을 연결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교육이 일선 그 초중고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키워드가 2016년부터 저희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진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니즈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알파고 신드롬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정보교과가 들어왔어요. 예, 정보교과가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자라고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필수 교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2018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 6학년의 실가교과에서 17시간,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34시간을 필수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시간이라고 하면 한 학기에 일주일당 1시간씩 하는 교육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한 학기죠.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시간 또는 일주일에 1시간씩 1년간 이렇게 현재 필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것은 컴퓨터 공학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인간이 사고할 때 컴퓨터적 개념으로 사고를 하면 훨씬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은 4가지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언플러그드, 그리고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마지막 피지컬 컴퓨팅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플러그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래밍 개념을 직접 배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컴퓨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순차, 반복, 분기 같은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개념을 실제적으로 저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림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게임적 요소를 가져온다거나 해서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 현재 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블록 코딩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그 학부모님들이 어릴 때 보셨던 까만 화면에 흰색 글자를 쓴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저렇게 마치 레고처럼 블록을 가지고 결합을 했을 경우에 프로그래밍이 실행되는, 그리고 옆에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실행되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게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언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원리를 실제 하드웨어에 결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결합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비트라든지 아두이노 같은 그러한 그 보드와 연결을 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팅 교육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교육과정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인공지능 교육 로드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을 결합시킨 교육과정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프로그래밍, AI 원리 활용, AI 윤리 등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교육은 프로그래밍과 AI 기초 원리, AI 활용, AI 윤리라는 이 4가지를 기본으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친구들은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확정적으로 지금 현재 도입이 된다고 되고 있고요. 대신 2023년부터 24년, 22년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바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반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교육에서 지금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해서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양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AI 기반의 교과학습이라든지 다양한 학습 경험을
VR이라든지 AR 활용 등 이러한 컴퓨터적 기술을 통한 온라인 수업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기본 원칙 과제에 보면 자기주도적인 삶과 연계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미래 역량의 함량이 되겠고요.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 체제의 구축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기본 원칙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체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 교육을 기초 소양 교육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 사례들을 보더라도 미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AI 교육 과정을 도입을 하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도 지금 현재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교육 교과를 대입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AI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관심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AI 교육 강화냐 아니면 기반 AI 교육 강화냐는 이 두 가지가 팽배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교육 강화는 AI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개발하는 그러한 교육 활동을 얘기하고요. 기반 AI 교육 강화는 학생들의 다양한 성적 데이터라든지 인성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이 부분에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적 서포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할 것인가인데요. 원래는 AI 교육 강화 쪽으로 기울었다가 지금은 기반 AI 교육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AI 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양한 학교 초중고에 AI 교육이 많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현재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업 환경 문제인데요. 지금 학교의 컴퓨터 환경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인데요. 그래서 USB를 활용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학교에 낙후된 컴퓨팅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데스크탑이다 보니까 카메라라든지 마이크, 스피커 등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바이스가 없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그 조민수 교수님의 강연에서 보시다시피 빅데이터와 딥러닝이 필요한데, 큰 데이터를 통한 러닝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데이터 자체를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문제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거의 대부분 관리를 위해서 빠른 초기화를 한다거나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다시 초기화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지금 컴퓨터실의 현황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지금 아직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실이 저랬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저런 좀 낙후된 환경이 많이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AI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저런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날씨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거의 공공 데이터 활용은 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는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별 문제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별 영향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계신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조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내 아이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들었다, 코딩 교육을 해봤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영향차에 의해서 17시간이 필수 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은 17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1시간도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못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차가 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콘텐츠가 체험 교육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왜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없고 그냥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것만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도 이제 교사 영양차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방향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도 아까 이제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기술 활용에 좀 그치고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5번째로 활용 교육과 양성 교육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학교는 활용도 안 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또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주체라고 할 수 있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공감대 형성이 이제 부족하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보셨는데 지금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 그리기입니다. 아까 이제 조민수 교수님의 강연에서도 보이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그림을 어떤 화가의 풍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즉, 활용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교육을 할 때도 1시간 아니면 2시간으로, 1시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이걸 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라든지 왜 하는지에 대한 소개는 없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 그것만 하고 끝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교육과 관련돼서 제가 좀 발표를 마치고 이제 조민수 교수님과 함께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서 윤리적 측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교육과 기반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조민수 교수님은 어디에 더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에서 개발까지 꼭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이 초중고 교육에서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나눴으면 합니다. 네. 네.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거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그 세대인데 그 당시에 컴퓨터 애플 2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한창 베이직 이런 거 프로그래밍 되게 학생들 많이 배우던 시기라서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학교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반갑고 일단은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아마 상당수가 AI 관련된 프로그래밍 교육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 사실 그런 걸 가르치는 거일 텐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 윤리적인 교육은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건 뭐였냐면 컴퓨터가 되게 바본데 장점이 있거든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러 같으면 프로그래머들이 잘못한 거지 컴파일러가 잘못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잖아요. 우리가 영어처럼 사실은 이게 코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운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언어를 배우는 거 실제 언어예요 이게.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대화에 잘 안 쓰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그리고 이 언어 자체가 실제로 컴퓨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정직하게 분석하고 제가 보기엔 이게 너무 펀더멘탈한 얘기긴 한데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사실 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남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굳이 학생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자들도 여전히 지적받고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알고리즘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도 대단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뭐, 걔가 알아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래밍 자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데이터는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미리부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사례들을 보여주고 학생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장의 어떤 교육 환경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그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교육과 기반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 중에서 교수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 첫 번째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 기반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제가 듣기에는 아마 인공지능 기술들을 교육 현장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활용하는 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쓰기는 되게 부적절할 것 같긴 해요. 이게 개인정보 이슈도 좀 있고, 네네. 그리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잘 들지도 않아서 전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에 충실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약간 덧붙이면 사실 제가 그 강의했던 내용은 사실 뭐랄까 그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강조보다는 그걸 넘어서는 어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집중해야 될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은 그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존재죠, 현재.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현실에 적응하려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말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되게 득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가진 독특성이 뭔지, 저는 그걸 여실하게 보여준다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인간의 어떤 그런 장점, 독특성, 그걸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연결해서 3번과 4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개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실은 이게 논리랑 수학 교육이거든요. 결국에는 인공지능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어릴 때 우리가 논리학, 그리고 수학, 이런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배웠는지, 그러니까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굳이 개발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소양 교육이 좀 더 강조된다면, 저희가 보통 우리 인문교양이라고 하는데 보통 문사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거로 들어가 보면 예전에 있던 그런, 예를 들면 고대에 배웠던 어떤 교양 교육이라는 거는 대부분 수학, 천문학, 이런 과학 교육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소양, 논리학적인 소양 같은 것들이 좀 더 갖춰진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교육이랑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두이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굳이 성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쉽게 익힐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쪽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어떤 게 이제 자세히 모르는데, 그런 게 빨리 그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논의하고 또 빨리 적응을 시켜서 잘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은 그 포항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오는 친구 중에 네. 개발을 안 했지만 훨씬 이쪽에 대해서 많이 한 친구와 개발을 많이 해본 친구가 있다면 어느 친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개발도 해봤고 둘 다 잘하는 사람 뽑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저는 사실 그냥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라면 그걸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에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유튜브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까? 네. 네, 질문이 있네요. 정민수 교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자유학년제가 앞으로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사실 이 자율학기제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알지를 못해서요. 제가 적절한 대답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긴 한데,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거라면 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어떤 뭐 논리 아니면 수학 그리고 뭐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래밍 이런 걸 가지고 좀 재밌게 좀 그냥 자기들이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뭐 재밌게 놀아보는 그런 시기 뭐 그런 걸로 사용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면 사실 재미없잖아요. 자기들이 목표를 정하고 그걸 통해서 흥미도 느끼고 또 공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기로 삼는다면 뭐 자유학기제라는 말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네. 네. 그다음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창조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어떻게 접목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계를 넘어서려면 기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배워야죠. 뭐. 사실 이게 그 통찰력이랑 창의성 같은 게 우리가 이제 개념이 지금 갖고 있는 개념이 아마 예전에 갖고 있던 개념이랑 다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그냥 상수 잘하면 되게 창의적인데? 되게 통찰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갈수록 이제 점점 더 그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의해 가지고 진짜 창의성이 뭐고 진짜 통찰력이 뭔지 이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좀 뭐랄까 북돋아주고 물론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잘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응원해주고 네.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그 기계가 하는 행동들, 기계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잘 또 공부를 해야겠죠. 물론 그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창의력도 발휘되는 거니까요. 네. 네. 저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정보교육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아쉬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정보교육이란 게 수학교육처럼 이렇게 재미없다고 생각되는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컴퓨터를 배우고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재미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그 화면에만 대고 이렇게 코딩을 했다면 지금은 피지컬 컴퓨팅 같이 실제로 내가 움직이게 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많은 경험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면서 EBS라든지 이솝이라는 그러한 사이트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현직 교사, 교수 뭐 이런 분들께서 올리신 재미있는 강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흥미를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파이썬이라든지 그런 언어들과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의 그런 자신의 흥미도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문제 해결을 그러한 플랫폼 또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해결해 본다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의견이 좋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AI에 관련된 그러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강연해 주신 우리 조민수 교수님, 네, 그리고 저 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의 자료를 멋지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 모습을 그려주신 두 분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8시 20분에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학년제를 주제로 노동중학교 김은정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며 현재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시죠? 네,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 다시 토바보는 자유학년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바본다는 오타가 아니고요. 샅샅이 살펴본다는 우리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올해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어머니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 너무 잘 알아서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접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제가 조금은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은 어머니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과 앞으로 어떻게 중학교의 생활을 꾸려나가시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자유학년 2회와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선택 프로그램, 진로, 그 다음에 체험, 동아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실 7월달 가장 생활기록부 등 그리고 도움이 되실 만한 사이트 그런 것들,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지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어머니들의 이렇게 눈빛이나 이런 거를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보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제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컴퓨팅 사고력이 뛰어난 미래 인재로 키우고 싶다. 다들 이제 다양한 꿈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 다양하게 자기 역량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손을 콱 잡고 아이들하고 다니다가 정작 이제 중학교가 됐을 때 이제 조금의 손을 놓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저는 이미 이제 신체적으로는 낫다고, 저희는 아들 둘이거든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아주 아이와 밀접하게 내가 과연 아이를 돌보고 있는가, 이런 이게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그냥 놔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답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아이가 좀 답은 없지만 단단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더라고요. 요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갈 힘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1번으로 들더라고요. 그 속에서 사실 다양한 자유학기제가 뽑힐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유학년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건 꿈과 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꿈을 찾는가, 아이들이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뭐 이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시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걸 꿈꿀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선생님들은 가장 이제 키포인트로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끼, 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끼, 아이들 하나하나의 끼가 발현될 수 있으면, 그게 예전에는 시험이라는 학력 위주였다면 그게 아니라 감성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창의력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끼가 학교 안에 공존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보면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게 됐는데 책 속의 지식이 아닌 실제로 체험한다니까
많이 설렜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직접 찾고 그걸 또 친구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자유학기제는 토론과 실습 위주의 수업과 행복한 꿈을 찾아가는 진로 탐색 활동, 다양한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길을 찾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꿈과 길을 찾는 행복교육의 시작, 자유학기제. 꿈과 길을 찾는 행복교육의 시작. 네,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요.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어머니들께서는 궁금하시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시겠지만 아까 말했던 그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일단 시험을 줄 세우기 위주의 상대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수행평가로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길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한 자유인을 키우는 학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상황 주도력,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많이 가지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유학기제 개념이 많이 있지만 선생님들은 저 파란 색깔에 이제 집중해서 수업을 하시려고 합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토론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문제 해결적인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진로 탐색 그리고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이제 계획해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학부모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계획들이 2학기로 밀리기도 하고 또 축소돼서 운영하기도 됐어요. 학교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 조금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들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시간표는 어머니 보셨어요? 여기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이제 처음 중학교 가서 시간표를 이제 만들어 줬는데요. 시간표 항상 제가 보는 중학교 시간표인데 우리 아이 시간표를 보니까 좀 남다르더라고요.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교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과 외에도 이제 스포츠라든지 그다음에 주제 선택, 예술, 체육 활동, 선택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택 활동들이 사실 말도 많고 그렇죠. 이 선택을 해오는 걸 보면 어머니 만족하는 선택을 해오던가요? 지금 다 그러신데 사실은 이제 제가 1학년 학년부장을 하면서도 사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고민을 선생님들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워낙 아이들이 좀 흥미로운 것들은 몰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리서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조금 더 공평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찾아서 하긴 하는데 모든 아이가 만족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선택 활동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재 선택 활동 설명드리면 요거는 저희 학교 이야기예요. 저희 학교는 연극 수업과 기초과학, 그다음에 AI 코딩, 아까 앞에 설명 들으셨죠? 이 AI 코딩은 시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부산대와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부터 이 AI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의 디지털 리터러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 문식성이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AI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매스메이커라고 해서 수학 관련된 노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체육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 미술, 음악이 섞여서 다양하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활동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모든 북을 선택해 왔던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깊이 있는 이제 사실 수업이 되기보다는 조금 실수가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간 수학 겉핥기식의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심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이제 선생님들보다도 더 수준 높은 강사들을 또 섭외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 전체적인 운영 체제를 말씀드리면요. 교수학습 방법은 교과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이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자유학기 아닐 때랑 선생님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전에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일반적인 수업이었다면, 아까 학생 그 예시 보셨죠? 다양한 토론과 실습, 프로젝트 학습들이 주가 됩니다. 나중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유학기 활동이 이제 생기는데, 자유학기 활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표에서 밑에 있던 것들, 주제 선택, 예술 체육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제가 아까 자랑을 하나 못하고 넘어갔는데, 진로 독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부터 이제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는데, 그 진로 독서 프로그램은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학생들이 읽고, 또 그 직업의 역사, 그리고 그 직업의 어려운 점, 장점, 단점,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 그런 걸 일기로 이제 만나보고 그 직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금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자유학기제 때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가 오전, 오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요. 저희 학교도 이렇게 하다가 강사 수급이 좋은 강사를 이제 다른 학교에서 다 오후에 쓰니까 실제로 오전으로 바꿔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간 기말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입 내신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과 부분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과는 어머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결 부분 같은 부분이라든지 학교장 상을 받는 개발활동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장, 부반장이나 모범상을 받는 자율활동이라든지 봉사상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돼서 비교과로 사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평가 부분에서 어머니들께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것도 뒤에 가면 예시로 서술형이 어떻게 기록되고 또 아이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렸다면요. 이제 지금부터는 사례 위주의 재미있는, 이때까지 너무 지루하셨죠? 네, 근데 이제 이 사진들을 보면서 보면 어머니 찡그리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너무 이제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체험 가서 어때서 다 했던 거고요.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또 선생님들이랑 아까 말했던 그 공부가 철학이라는 거, 꿈이라는 게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나는 얼굴들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학교의 상황은 제가 그 전에 1학년 부장을 했던 백양중학교 사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들과 섞여 있을 건데 아마 그것은 이제 모동중학교 작년 사례일 겁니다. 코로나가 됐을 때도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중학교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이제,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들만큼 친절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소개를 보통 들어오면 담임 주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이런 건데 너 이런 거 배울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꿈나무도 만들어 보고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이건 이제 철학을 공유하는 거죠. 자유학기제 시간에 앞으로 이렇게 저는 수업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생이 되겠습니다라는 선서도 합니다. 실제 이제 교과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국어 그리고 도덕, 수학 이런 것들인데 학생 활동 중심으로 실제로 그냥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광고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냥 자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식문을 통해서 삶을 적용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수학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학생 활동 중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것들은 이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냥 자료,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만 설명해 볼게요.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 단원이 나온다면 그런 단원에서 자기의 롤모델이라든지 직업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해서 연구해서 자료도 조사하고 엮어서 만들어서 PPT로도 마지막에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형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융합 수업이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과목만 이렇게 사실은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의 전이가 일어나는 융합 수업들을 지금 진행하시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소통의 길이라 해서 사회, 도덕, 국어 이렇게 같이 융합 수업을 같이 했던 이것들은 경험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과학, 기술, 영어였는데요.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만들고 제작하고 그것들을 또 발표 순서대로 영어로 마지막에 발표까지 해보는 뭐 그런 융합 수업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시 자료였고요. 그리고 이런 교과 융합데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융합을 하려면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문성이 기반된 각 교과별의 어떤 독립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많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업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들이 흥미롭고 지금 이거 선택하라면 못 하시겠죠. 너무 다 하고 싶죠. 아이들이 막 선택을 못 할 정도로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막 이렇게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하루 이제 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발표도 하고 이제 이렇게 꿈과 끼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실제로 했던 이제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진로 인성 교육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업을 하는데 패션 디자이너가 나오고요. 사회 수업을 하는데 이제 좋은 도시 만들기, 도시 사업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걸 할 수 있는 직업과 그 직업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AI와 코딩, 로봇, 그다음에 드론 이런 교육들이 실제로 학교에서는 방과 후 외에도 아까 주제 선택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캠프를 열어요. 그래서 그 캠프를 일시적으로 열어서 실제로 무한 상상실에서 다양한 걸 배워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캠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캠프를 해도 학생들이 학원을 가야 돼가지고 많이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캠프를 하게 되면 시간을 맞춰서라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캠프라고 해서 절대 질이 낮거나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정말 다양하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많이 하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시교육청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캠프들을 많이 열더라고요. 그런 연수와 캠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갔던 곳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 초량의 과학체험관 이런 곳에서는 지금 부산시 산하의 그런 기관들에서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애들을 체험학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학교도 계속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설기관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그다음 예문회관 이런 데에 가서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강사진의 질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통 선생님들과 자기를 아는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이 보통 강사 선생님과 이렇게 3시간 만에 이렇게 확 가까워져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한데 보통 이런
교육청 체험관을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교 연계 체험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고등학교에 코로나 전에 고등학교에서 사실 문을 많이 열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은 선생님, 저는 인문계 갈 건데 저는 저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경험이 삶에서 정말 답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공부를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해야 될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팅 사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사고나 다양한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걸 경험해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요리사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다 경험하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그런 체험들을 보시고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거 왜 했노? 이게 아니고 너무 이걸 통해서 넌 뭐를 느꼈냐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들의 생각을 같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캠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너무 글씨가 작죠? 이 지금 화면은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제 학교들이 쉬지 않고 이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저렇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1학년 부장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그 체험처를 예약해두고 강사님들을 모셔놨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서운하고 답답하던지. 근데 이제 아이들도 처음에는 학교 안 와서 좋다다가 나중에는 이 줌에서 제발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막 하고, 오늘 급식은 뭐예요? 라고 매일 막 물으면 진짜 막 아이들하고 막 웃다가 막 울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다행히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이 기반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지수트가 되어 있어서 마침 이제 이런 실시간 수업을 처음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수업들이고, 왔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저렇게 제가 저 중간에 연극했던 모습인데, 왔을 때 아이들하고 신나게 이제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했던, 그리고 이제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이 기반을 통해서 아이들과 과제를 확인하고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개별의 상황들을 체크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지금 이제 3분의 1등교, 3분의 2등교를 했을 때도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다양한 플랫폼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머니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이를 격려하고 그 안에서 그 자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학교 가서 좋겠네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엄마 온라인도 조금은 좋고 학교를 가면 안 가고 싶고 학교를 안 가면 가고 싶고 이렇다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좋은 점을, 또 좋은 교육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제 융합을 해보려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온라인 상황에 카메라를 켜놓고 음식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오페라도 들으면서 이제 동화책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롬북이 저희 학교는 다행히 아까 그 커다란 그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크롬북이 저희 학교는 조금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AI 코딩 교육을 이 기회다 해서 실제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부산 시내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들이 실제로 왔을 때 이제 다양한 이제 예술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학생들이 그냥 마냥 코로나 싫어요 이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인지하고, 그리고 이
이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과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손 씻기, 개인 방역, 이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수업들을 실시했어요. 이건 동아리 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누를 만들어서 그 사회종합관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스트랩, 마스크를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걸 써가지고 이제 처음에 엄마, 아빠 막 갖다 드린다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그러면 이걸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나눌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시작됐던 것들이 좀 크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 키트 같은 거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트를 아이들이 온라인에 있으니까 밥도 못 먹고 하는데, 이제 그런 키트를 집으로 배송을 해서 부모님 밥상 차려드리기,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은 가장 제일 이제 후기가 뜨거웠던 활동이었습니다. 엄청 부모님들이 좋아하셨고, 아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처음 드셔보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라면밖에 못 먹은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거 우리 아이 학교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듣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진로 체험도 이제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작년에 7월 달 처음으로 수상 레포츠를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꿈도 못 꿨고요. 그런데 이제 1단계가 내려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또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거의 이제 강사들을 학교 안으로 불렀습니다. 학교 안에 불러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자리, 방역이 된 자기 자리 안에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사실은 이제 제가 댓글을 봤는데, 사실 반조립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사실 그걸 통해서 뭘 애가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학교에 나와서 그걸 만들고, 또 옆에 아이 거 쳐다보고, 또 자랑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커가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의미도 학교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줄에 이 원격 영상 멘토링을 나중에 사이트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이제 멘토들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아나운서도 있고 라디오 DJ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카이스트 박사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날 스트리밍을 해요. 이제 어느 날 며칠 날 10시에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아까 그 박사님하고 우리가 이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유튜버랑도 저 유튜브가 우리는 모르지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통째로 저분을 우리 학교 애들만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저분이 그 실제로 뭐 이렇게 다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분장팀으로 활동하셨는데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이제 즐거워하면서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저 반려견 훈련사도 마찬가지였고요. 한번 이제 저기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직업 그런 거 한번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이제 화면이거든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1, 2, 3, 4. As the sun sets on the valley and I'm losing my best friend, there's some things I like to think before I think about the end. There's a river that runs by me, summer nights I jump right in, sink my head beneath the water, send my feelings off to swim. As I look at my old man now, climbing into his old car, I see time just marches on as steady as a beating heart. There's a lot in life to live for, but there's some things that make you cry. Here's a song I like to sing each time somebody I love dies.
see people there with me I know I'll never see again. They say time's the greatest healer. There's a funny thing with time. I find that as it passes on, I'm saying more and more goodbyes. This world's all about the loving. It's the only thing that's real. To find the people that you love and go and tell them how you feel. There's a lot in life to live for. But there's something. 네.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제 하나같이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만큼 아이들도 아마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평가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시험은 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간 기말은 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사진 활용 시 쓰기, 그 다음에 독서 신문 만들기, 한국어 소개 책자 만들기, 사진 소개 나찾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파트로 해가지고 수행평가를 실시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평가에서 거둔 학생의 능력이라든지 발견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사진 활용 시 쓰기 같으면 저희가 이제 패들렛으로 학생이 이렇게 쓰고 댓글을 달았다면 이제 제가 옆에 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했고 어떤 글을 썼는지를 이제 적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교과의 예시 사면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생활기록부의 그대로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적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읽은 책 제목들도 그대로 드러나고요. 이 아이가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그 내용으로 표현을 했는지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국어였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서 2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말고도 자율 부분이라든지 동아리 부분이라든지 진로, 여긴 봉사는 빠졌는데요. 이제 자율 부분에서는 이제 학급 반장으로 자율활동으로 어떤 것에 참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히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동아리를 했는지, 이제 방과후 스포츠클럽 어떤 부분에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로활동을 했는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적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막 열심히 막 달려왔는데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답이 없는 교육이라고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꿈과 끼라는 2가지 말만 기억하시고 오늘 가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우리 아이의 손을, 이제 큰 우리 아이의 손을, 신체적인 손은 이제 놔야 하는데, 내가 정서적인 이 어떤 아이의 보이지 않는 끈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단단하고 행복한 아이로 만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실 건데,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담임선생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다양하게 아이가 활동한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제 지금 독서활동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챙기셔가지고 어떤 책을 1학년 때 많이 읽잖아요. 1학년 때는 다양한 책을 읽으니까 그때 읽은 책들이 생활기록부에도 조금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중1인데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도 전 좀 실질적인 얘기를 어머니들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입정보 포털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실제로 이건 부산이 아니고요. 전국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학교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재작년에 3학년 부장을 해본 결과
여기도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작년 모집 요강을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시기에 비슷하게 뜰 거기 때문이지요. 물론 작년엔 코로나라 가지고 날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작년, 재작년 거를 검색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의 진로 시간이나 진로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커리어넷이라는 건데 여기 들어가면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이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해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하시고 싶을 때는 이런 간단한 이 검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인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추천 수업이 이제 최근에 이제 뜨는 수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개그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교수, 여기 뜬 거, 레크레이션 지도자 강사 이런 것도 있는데 보시고 싶으신 그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들으시면 되고 이것의 장점은 실시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은 유튜브 같은데 더 유명한 사람들 많이 뜨잖아요. 그렇지만 유튜브는 이제 그냥 그분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달려왔네요. 2분이 남았는데요.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제 답변을 해주신 우리 남부교육청 선생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머니들께 제가 조금은 이제 바르게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어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또 정정해 주시고 또 학교 교육은 계속 지금 앞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AI 코딩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저희 선생님들이 많은 연수를 통해서 연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또 다양하게 기회가 있을 때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잠시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신나게 만끽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머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연수가 미래 교육의 방향과 자유학년제 이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유학년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상반기 자유학년제 2회 학부모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